네, 또 신나는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다시 수업을 시작하려니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또 여전히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에 선생님이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 개념을 다루면서 조금은 낯설거나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서 이제 구성을 해본 것이었는데요.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략적인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뭐, 뭐 환경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좁은 거에서 점차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환경 현상, 환경 문제, 환경 쟁점 이렇게 있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환경에 대한 의미가 확장된 것과 함께 이 복잡성이 더하는 게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번 2교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 문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교시에는 대기 환경 문제랑 이제 수질 환경 문제를 다룰 건데요. 먼저 대기 환경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제 대기 환경 문제를 살펴보려면 대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대기에 대한 정의를 또 살펴보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문과 학생들은 1학년 과학 시간에,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 대기에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대기이죠. 이러한 다양한 기체들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기상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간이 1회 호흡할 때 약 500ml의 공기를 들이마신대요. 이렇게 한번 할 때 500ml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1분에는 약 9리터 정도의 공기를 마신다고 하네요. 참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공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하도록 대기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가 오염된 것이 대기 오염이겠죠. 이 대기 오염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네요.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그 양이나 농도가 지속되어서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공중보건증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보면 대기 오염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뿐 아니라 인간, 동식물에 해를 주는 상태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생태계 그리고 그 대기라는 범위에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동식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기 오염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인위적인 원인은 뭐 인간의 활동들이겠죠. 근데 자연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연적인 원인에는 화산재, 산불로 생긴 재 등이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공기 중으로 올라간 토양 입자, 그리고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자연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원인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화석연료의 연소, 유기용제의 사용, 제조업의 가공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유기용제라는 것은 탄소, C로 표현되죠. 탄소가 포함된 그런 화학 제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주요한 대기오염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대기오염 물질이 되는가 이전에 오염 물질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1차 대기오염 물질과 2차 대기오염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대기 오염 물질은 오염 물질이 생성되고 직접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굴뚝에서 나온 그 오염 물질 그 자체를 1차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생하면은 그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그 매연 그 자체가 1차 대기 오염 물질이겠죠. 이러한 1차 대기 오염 물질은 대기 중에서 서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대기 오염 물질이 화학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대기 오염 물질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이 2차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1차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섞이는 운동들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화학 반응을 통해서 2차 대기 오염 물질도 더 많아지는 그런 약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요한 대기 오염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거는 뭐야 이렇게 꼭 알아야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내용들을 들어보고 다음에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 펼쳐야 할 때,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할 때, 그때 이 내용이 교과서 어디에 있었지, 아니면 수업자료 어디에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펼쳐볼 수 있게끔만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조금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산화황입니다. 여기서 이산화황이라고 이제 SO2라고 특정을 했지만 네, 종이 울리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수업을 해야겠죠. 이산화황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보통 황산화물 혹은 SOX, 삭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황산화물, 삭스는 S에 해당하는 황을 함유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배출할 때 발생하고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낙스라고 하는데요. 함께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연결하여 이산화질소인데요. 여기서는 NO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말한 질소산화물, 낙스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은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자동차나 발전소 같은 고온에서 연소되는 공정에서 배출되고 유기화합물, 여기서 유기화합물이라는 것도 C가 포함된 화합물,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반응해서 오존을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이산화질소는 1차 대기 오염물질이고 이산화질소랑 유기화합물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오존은 2차 대기 오염물질이 되는 거겠죠. 다음 그럼 오존입니다. 오존은 이산화질소 이런 낙스와 유기화합물이 결합해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오존은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들었던 것에서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하면서 유해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죠. 반면에 대기권의 대기 중 우리의 생활 반경과 더 가까운 층에 위치하는 오존은 인간에게 좀 해로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요한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인데요. 탄소 성분이 많이 등장하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탄소 성분과 관련된 연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일산화탄소는 우리 혈액 중에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O2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이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이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를 운반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 곤란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기 오염 물질이겠죠. 그리고 언더 더 돔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을 했을 거고 거기서도 많이 다뤄졌을 텐데요. 미세먼지도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의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주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요. 뭐 이해한다기보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어떤 대기오염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스모그입니다. 이 스모그도 아마 여러분 언더돔을 다루면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에 해당하는 스모크와 안개에 해당하는 포그의 합성어이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 순환되지 못하는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언급한 스모그, 기온 역전 현상 같은 것은 환경 현상이자 자연과학적 체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의 하나의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성비인데요. 앞에 한 친구가 질문을 해줘서 산성비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산성비는 대기오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과거부터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산성비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 산성비는 언급한 것처럼 황산화물, 질산화물이 수증기와 만나 황산, 질산을 만들어내면서 강한 산성을 띠는 빗물이 내리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산성비의 그 pH, 산성도 기준은 5.6이 되는데요. 우리가 중성을 나타내는 pH가 몇이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pH 몇이 중성이죠? 네. 네, 권성화 학생이 7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성을 나타내는 pH가 7인데 왜 산성비의 기준은 5.6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대답이 없군요. 네, 5.6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도 수증기와 만나면 탄산이 됩니다. 우리가 탄산음료 마시는 것들 있죠? 그 탄산도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오염이 없는 빗물 상태도 약한 탄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산성인 pH 5.6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성비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5.6보다 낮은 pH를 가진 비를 산성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 산성비와 관련해서 다루어질 수 있겠네요. 다음은 황사와 미세먼지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 안재정 선생님과 미세먼지 시간에 아마 다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성분과 원인 물질이 다르죠. 그래서 황사는 모래 성분으로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다면은 미세먼지는 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으면서 그 원인 물질로 뭐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수행평가를 다룰 거기 때문에 언더 더 돔과 관련된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존 경보입니다. 성층권 오존과 다른 역할을 하는 오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 오염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오존은 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오존 경보가 발생할 때는 노약자 등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기오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 질환과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거나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있겠죠. 대기오염 먼저는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과 우리가 하기보다는 좀 더 보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로는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물질이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탈 때 공회전, 과속을 줄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을 제거하려는 노력,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황을 제거하는 탈황 시설을 설치하거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환원법과 같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친구들, 특히 이과 친구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대기오염 물질에 세금을 부과해서 배출량을 규제하거나 그리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산업공정과 별도로 기존까지 생각되어 왔다면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산업공정 자체에 포함하는 일부로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법규를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총량을 규정해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이만큼의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정해놓고 배출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각 사업장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흐름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이제 다음은 수질 오염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교시가 되니 23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네요. 등교 계약을 해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잘 듣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이 또 이제 온라인 마지막이니까 온라인 수업에 또 묘미가 있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채팅으로 소통하고 남은 시간도 잘 이제 유익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환경 문제는 물을 다루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인간 생물 생존에 필수적이고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활동에도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 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요. 자연적인 물 순환, 공급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면 물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고요. 이런 물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먼저 물은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이 H2O로 구성이 되면서 전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성을 띠는 물은 다양한 용질을 녹이고 운반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물은 비열이 높고 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 저장 능력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이 유입되더라도 여기서 유기물은 C가 포함된 것, 탄소가 포함된 것이고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유기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유기물이 유입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이 자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돼서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정 기능을 넘어선 오염물질의 유입은 물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변하도록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상태를 수질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질오염 역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그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점오염원입니다. 여기서 점오염원은
특정 장소, 배수관, 하수구 등 고정된 위치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의미에서 점오염원입니다. 이러한 점오염원은 누가 그 물질을 배출했는지 배출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이 있는데요. 이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넓은 땅에서 오염물질이 물속에 유입되거나 하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농지에 비료나 농약이 살포됐을 때 그것이 땅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려가서 지하수에 유입되거나 하는데요. 그럼 그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또 퍼지게 되겠죠. 그럼 오염물질을 발견한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염물질이 발생하긴 했는데 어디서 온 것인지 잘 식별할 수가 없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하수 처리장 그리고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이 되고요.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거나 경작지, 목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 오염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돼서도 수질 오염 현상이 발생하죠. 몇 가지 예시들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녹조와 적조입니다. 녹조는 지난 몇 년간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서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녹조, 적조는 부영양화된 하천이나 해양에서 발생합니다. 녹조는 주로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하천에서 발생하고 적조는 주로 바다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영양화라는 것은 N에 해당하는 질소 그리고 P에 해당하는 인 등의 영양분이 과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물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질소와 인이 하천이나 해양에 과다한 영향으로 발생한 것인데요. 이렇게 과다한 영향이 발생하면서 식물성 플라크톤이 평소보다 과다 번식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을 띠는 식물성 플랑크톤, 적색을 띠는 식물성 플라크톤이 발생을 하면서 녹조와 적조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 오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심화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계속 부유하고 바닷속에서는 썩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생태계 교란,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통해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양 오염, 수질 오염 중에 플라스틱 오염이 하나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해양 기름 유출인데요.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는 경우 해수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산소와 햇빛 투과를 막아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되는데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수질 오염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물과 관련돼서는 오염도 있지만 부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수질 오염과 더불어서 물 부족도 물과 관련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수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 자체가 자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이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 중에 최종적으로는 총 26%에 해당하는 자원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물 부족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인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상수도 시설, 이렇게 수도꼭지를 트이면 맑은 물을 언제나 전달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맑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물을 절약하거나 아껴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물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폐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염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니까요. 이 역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배출 규제, 법령 구비,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정책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형 변기,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 의무화, 그리고 중수 사용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중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틀면 나오는 상수, 그리고 사용한 물을 버린 것, 하수, 그 중간 정도의 물입니다. 그래서 상수는 아주 깨끗한 것, 하수는 조금 오염된 물이라면은 중간 정도의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인데요. 씻거나 마시는 용도로는 상수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외에 뭐 청소를 한다거나 화장실에 용변을 본 용수를 사용한다거나는 중수를 사용함으로써 물을 재사용하고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물 절약과 관련돼서 가정에서 주로 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빗물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수원시의 시청 건물에 이렇게 만들어진 빗물 저장 시설인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여기에 빗물을 저장해서 모인 빗물을 이제 용수로 사용하는 것이죠. 빗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럽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상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리고 깨끗한 물이 많아서 빗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3세계에 해당하는 개도국에서는 식수 자체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빗물 저장 시설을 사용하고 간단한 정수 처리를 거쳐서 빗물을 식수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들 수 있는데요. 폐수를 담수화하거나 강변 여가수를 사용하는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 것은 해수는 이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짜죠. 그래서 그것을 소금기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여과를 시키는 과정, 그리고 고압의 어떤 막을 통해서 이렇게 투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맑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수 담수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섬이나 그렇게 식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질 오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환경 쟁점을 다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대기와 수질 환경 문제가 어떠한 이해관계와 연결되면서 환경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와 수질 환경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고 이것이 어떤 문제까지의 범위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관계가 포함될 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 쟁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와 수질 환경 문제는 어떤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면서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에 응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드디어 다음 주는 내일이면 등교 개학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안재정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와 이렇게 환경교실에서 이제 처음 얼굴을 보면서 만나게 될 건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어서 참 고마웠고요.
등교 계약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도 재밌게 생태형 환경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26명이 접속을 했어요. 이 끝에가 돼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오늘 수업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안지정 선생님께서 이거 영상을 내일쯤에 업로드 해 주실 테니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그 수행평가에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많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내일 등교 계약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으면서 안전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생의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 수질이랑 대기 둘의 이해관계인가요? 둘의 이해관계라기보다요. 수질 환경 문제가 어떠한 다른 이해관계와 엮여서 수질 환경 문제가 수질 환경 쟁점으로 변할지, 대기 환경 문제가 어떠한 이해관계와 엮여서 대기 환경 쟁점으로 변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집단 혹은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환경 쟁점화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는데요. 선생님 응답이 충분히 응답이 되실까요? 네, 그렇게 한번 응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